거액의 돈에 관한 소문은 나쁜 경로로 전파되어 어느 범죄 조직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범죄 조직은 다단계를 비롯하여 온갖 질 나쁜 사업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이상하게 직접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감옥에서 출소하기 한 달 전 그 범죄 조직과 목수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목수라고 불리는 자는 흔히 범죄자들 사이에서 해결사라고 불리는 몹시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통나무 대하듯 토막낸다고 하여 목수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짙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두목인 장승은 이번 일을 목수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승과 목수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숨긴 돈은 딱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목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건장한 체격의 다른 조직원들을 한번 훑어보고서 말했습니다. 그냥 직접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러자 장승은 살짝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일은 또 전문가한테 맡겨야 뒤가 깔끔하니까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놈을 계속 미행한다 한들 언제 놈이 숨겨둔 돈을 찾으러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칫하다간 허구한 날 뒷공무니만을 쫓던 개가 되는 거죠.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생각이십니까? 목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놈을 잡아서 고문할 거고 끝끝내 놈이 입을 열지 않는데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승이 잠시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진행비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 겁니다. 지가 뭐 독립투사도 아니고서야. 그렇게 목수가 사라지고 장승과 조직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직접 작업 안 하는 겁니까?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운영했던 도박 사이트에 삼합회가 연루되어 있대. 그놈들이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던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알고 보니 삼합회 소유였던 거지. 근데 그걸 몰랐던 놈들이 장난을 좀 쳤나봐. 지들이 따로 빼돌린 돈 중 상당수를 페이퍼 컴퍼니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제야 조직원이 이해가는 듯 끄덕였습니다. 장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그놈들을 쫓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혹여나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 목수 그놈만 꼬리 자르면 되니까 우리한테야 피해 올 게 없지. 그러자 조직원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목수가 돈을 몽땅 들고서 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장승이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이 바닥에선 꽤나 믿을만한 종자니까. 그놈이 왜 목수라고 불리겠어? 그놈은 사람을 그저 통나무 하나쯤으로 여긴다니까. 아마 지금도 돈보다 다른 쪽으로 손이 더 근질근질 할 거야. 한편 도박 사이트 운영자 중 한 명인 김병호는 출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교도소에서 지인과 면회를 했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호준이한테 뭐 따로 들은 말 없었지? 김병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때 그렇게 잡히고 나서 서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론 본 적이 없어. 지인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너보다 먼저 출소한 호준이가 행방불명됐다. 김병호가 흠칫 놀랐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너도 출소해서 밖에 나오면 몸조심해. 아무래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시각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이호준은 출소한 뒤 목수에게 붙잡혀 목수의 작업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호준은 한쪽 구석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이호준의 앞으로 우비를 입은 목수가 서 있었습니다. 목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이호준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포도밭에 숨겨둔 내 돈은 이미 다 뺏겼다니까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억 말고도 남은 돈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이호준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형이랑 그때 돈을 나눠서 그건 내 몫이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발뺌하실 겁니까? 이호준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아는 게 있어야 뭘 말하든 하죠. 그러자 잠자코 지켜보던 목수가 어디선가 기다란 나무 판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호준은 그 모습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이때 목수가 나무 판자를 바닥에 팽팽히 눕히고서 이호준의 멱살을 잡아채 그 위로 눕혔습니다. 이호준이 놀란 눈으로 치켜 올려보니 목수의 손에는 개조된 가스 타정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스 타정총이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못을 쏘아박는 에어타카와 달리 가스캔을 집어넣고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한 장비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수가 힘으로 이호준을 눌러 깔아뭉갠 뒤 이호준의 손을 양팔 벌리듯 강제로 벌려 손등 위로 타정총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내 이호준도 상황을 눈치채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타정총을 쏘았습니다. 못이 이호준의 손을 관통하여 나무 판자에 박혔습니다. 이호준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며 그 위로 타정총 쏘는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호준은 나무 판자에 손이 못에 박힌 채 며칠을 고정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숨이 먹기 직전에 목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칠째 용케도 잘 버티시네요. 아직도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호준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수가 타정총을 이호준의 이마에 쐈습니다. 못이 머리통을 관통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틀며 이호준은 죽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호준은 실종된 채 사망했고 시간이 흐르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김병호도 출소를 했습니다. 교도소의 커다란 철제문이 열리며 우르르 출소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출소하는 김병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부를 받아 먹으면서 시끌벅적하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김병호가 긴장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김병호가 제 갈 길 갔습니다. 하지만 김병호의 뒤로는 그를 노리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먼 발치의 한 곳에서 남벌래 김병호를 지켜보는 목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곳에선 심부름 센터에 김태근과 김영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른 채 각각 저마다 김병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